네, 정치여담야담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각 정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 오늘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 민주당 후보들은 정책 행보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한자리에 모인 8명의 후보자가 대선 출마 포부를 밝히면서 경선 레이스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이 증명해내겠습니다.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고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로 국민 앞에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괴물 정권을 막으려는 것은 단지 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을 막았다고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완벽하게 범죄와 비리와 거짓말 이것을 바로 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유정복입니다.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를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이철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그 길에 이 양양자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기현 대변인. 일단 오늘 당사에서 미디어데이 열고 굉장히 행사도 재미나게 구성을 했던데 네. 자, 각 후보자들의 소감 중에서 역시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는 바로 이재명이네요. 아무래도 선거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될 거다. 다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순히 이재명 전 대표 개인이 싫어서 무서워서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 권력 플러스 그다음에 행정 권력, 사실상 이제 사법 권력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이 절대 반지를 낀 야당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의 아버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국민의힘 후보 8명이 저마다 다 이재명을 꺾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 이재명 지금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아직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전이자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소야대의 국면을 여대 야소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늘 그 작년 총선 때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에게 더 많은 표를 주십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다녔던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그 입법기관에서 일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오늘 국민의힘 후보
후보 8명, 뭐 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월드컵 대지표처럼요. 이른바 뭐 죽음의 조라고 할 조가 있습니까? A조, B조 중에? 그 8명 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행사장에 도착하는 순으로 그러니까 A조와 B조 중에 하나, 그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조가 A조는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후보, 그리고 B조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A조의 주제는 청년 미래고요. 네. B조의 주제는 국민통합, 사회통합이에요. 일단 그 지금 그 토론에 나서는 그 후보를 봐도 일단은 A조보다는 B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경원, 홍준표, 이철우 모두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고 탄핵에 유일하게 이제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가 끼어들어 있죠. 그리고 주제 자체가 지금 국민통합, 사회통합이면 이거는 누가 갈등을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진영, 갈등, 갈라치기 이런 뭐 이제 용어를 놓고 뭐 아마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탄핵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까지 주제가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면 뭐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뭐 나경원 후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 말솜씨 내지는 성량 이런 부분에서 누구한테 잘 안 뒤지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치고받는 난타전은 B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김기현 대변인, 자 B조가 더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 토론회에서 뭐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이 B조의 구성을 보면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세 분과 탄핵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이렇게 딱 3대1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 분이 한동훈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되는군요. 근데 이렇게 3대1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뭔가 약자 프레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자를 좀 옹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볼 땐 탄핵에 대한 찬반 논쟁만 계속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도리어 한동훈 전 대표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사실 지난해 홍준표 당시 시장이 끊임없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다시 전당대회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도우미를 누가 했느냐. 역설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두드러졌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강약 조절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지금의 그 후보 간의 경쟁에 있을 때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내란 정식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탄핵의 찬반에 대해서 머물다 보면 그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고 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이제 12월 1월부터 사실상 대권 후보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세웠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 예외나 본인이 얘기했을 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얘기를 했다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도리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선명한 어떤 그런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당내 후보자끼리의 어떤 선명성 경쟁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강한 부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그게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도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당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고 있겠죠. A조나 B조냐 어느 쪽이 더 관심이 가십니까? 일단 오늘 이 국민의힘의 선거를 관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한숨은 안 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할 것 같은데 A조의 김문수, 안철수 두 분이 그나마 들어가면서 A조도 조금은 볼거리가 흥미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A조보다는 B조에 관심이 더 쏠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어떻게 본인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에서부터 가져왔던 입장을 굽힘 없이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관심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작년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와 또 이 설전을 아주 크게 벌였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이번에도 아마 그런 재연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그 많은 후보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보고 경선이 흥행될 거라고 보고 이 조편성도 3개 조까지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1개 조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2개 조만 됐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당 밖에 계신 분에게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 당내 경선에는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는 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때 사회를 보면서 아주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너무 날카롭게 대치를 해가지고 말리느라고 아주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 자, 경선 토론회는 뭐 치열할수록 사실은 흥행은 잘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출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경선 자체에 좀 힘이 빠진 것 아니냐,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이제 오늘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이 빠진다, 뭔가 약간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런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싸울 때 확실하게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저번 전당대회 때는 잘 못했기 때문에 역반응이 좀 났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을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정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나만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다 보면 상대를 어떻게 보면 자극할 수 있고, 이게 경선을 왜 합니까? 본선에 이기기 위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경선일을 했는데 본선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망하는 결과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견제하고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와 그런 어떤 메시지가 오가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는 지킬 것이다. 소위 말해서 내부 총질이나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존재가 경선의 어떤 존재감을 약화시킨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오세훈 시장이 21년도에 박영선 후보를 이기게 된 과정이 1차로 보면 나경원 의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번외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더 전పు를 했습니다. 도약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길 수 있다면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내가 이기면 국민의힘 후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존재감이. 만약에 진다면 나를 밟고 한덕수 후보가 더 큰 국민의 후보가 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